그 다음 이제 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에 대한 의의와 원칙. 이건 이제 1차 2과목에 관련된 부분이 있겠네요. 손해보험에 대한 앞에서는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말했다면 이번에 손해보험 계약인데 그 계약들이 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보험자에 대한 재산에 직접 생긴 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배상. 그래서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배상할 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피보험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이네요. 내 재산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그런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 계약에 대한 법적인 특징이 총 7가지로 있습니다. 7가지. 이건 제가 1차 2과목에서 아니 1차 1과목에서 매년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불요식, 낙성 계약서 요식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 어떤 작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 그러니까 계약자가 청약을 하면 보험자는 그걸 30일 이내에 승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낙성 계약이다. 그 다음에 유상 계약성이다. 이게 돈이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을 약속한 유상 계약이다. 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계약자는 이제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에 보험자는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주는 이제 그런 유상 계약이다. 그다음에 둘 가지에 대한 또 의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쌍무 양방에 의무가 있다. 어떤 의무인지 봤더니 보험자는 이 손해보상에 대한 의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것들이 이제 쌍무 계약성, 상행위성, 돈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험회사도 다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 상품을 파는 상행위를 하는 거고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행위이다. 그 다음에 부합계약성,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고 하는 것들인데 보험 상품은 한쪽 당사자 일방, 즉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자, 상대방 당사자, 일반적인 계약자는 그대로 따르는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부합 계약성으로 존재하는 게 약관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전에 역선택이랑 도덕적 위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고 중요한 게 최고 선의성, 이런 부분이 있다. 도덕적 위태의 야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믿고 할 수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중요하다. 있고요. 계속 계약성, 저희가 어떠한 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 보험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보험을 제가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떠한 권리 의무가 존속이 된다. 그래서 어떤 보험 기간이 1년인가 있으면 이때 사고 났다고 해서 이때에서 보험이 해지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이때 사고가 나면 또 이때도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보험 기간 안에 다수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유지가 된다. 계속 계약이 유지가 된다라는 계속 계약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에 대한 법적 원칙. 위에는 손해보험에 대한 것들이었고 지금 하단에는 보험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계약에 대한 부분이 총 4단계가 4단계. 첫 번째가 실손보상의 원칙.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게 실손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이득을 금지하기 위해서 법적 규제상으로 보험자 대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에 대한 원칙. 어떠한 목적물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손실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피보험 이익에 대한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대선의 원칙. 그러니까 반복적인 내용들이 그냥 이것들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끼워놓고 저기에다 끼워놓고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반복적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보험 계약에 대한 법적 원칙은 실제 손실을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목적은 아까 전에 도덕적 유태나 역선택을 방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유태를 감소시키는 게 실손보상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실손보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3가지 쓰시오라고 하면 이 3가지가 있네요. 기평가보험,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이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하나 보면 기평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가입을 할 때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말이 미평가 보험이죠. 미평가 보험. 그 다음에 대체 비용 보험. 이거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 이게 제조달가액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거의 반대말은 시가보험이지. 시가보험. 반대 상황으로는 대체 비용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달가액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감가하지 않겠다.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면 이제 실손보상의 원칙이 위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생명보험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돈으로서 환산할 수 없으니까 미리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이것도 실손보상에 대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의 반대가 실손보험 이런 개념이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실손보상의 원칙에 예외되는 거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기평가보험,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목적물 자체가 있을 거고 제3자에 대한 대위 두 가지 대위가 있다. 그래서 이 보험자 대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보험자한테 이전하는 게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잔존물 대위라고도 하고 목적물 대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먼저 목적이 전부 멸실해야 됩니다. 일부만 멸실하면 안 돼요. 전부 멸실을 하였을 경우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목적이 전부 멸실했고 그 다음에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을 해야죠. 전부 지급하게 되면 그 목적에 대해서 주인이 누가 되냐면 보험자가 주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그 목적물에 대한 잔존물에 대한 누가 갖는다? 보험자가 갖는다. 그게 이제 잔존물 대위가 되는 거고요.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청구권적인 대위죠. 현재 그 물건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자가 있는데 제3자가 화재를 일으켰어요. 화재를. 근데 이제 계약자는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보험자는 계약자를 대위해서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게 청구권 대위 청구하니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제3자가 방화를 했어요.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누구한테? 계약자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청구권 대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에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보험자 대위하는 목적이 첫 번째, 이중 보상을 받아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도 청구하고 제3자한테도 청구하게 되면 이중 보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자 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손실 발생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3자한테 손실 보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한테 돈을 탔으니까 따로 제3자한테 청구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려면 보험회사가 제3자한테 손실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손실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실질적으로 이 화재는 이 제3자가 일으켜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았어요. 보험금을 받게 되면 제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또 손해율 발생을 하게 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할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증을 하는 이유가 보험금을 타는데 이 보험금의 원인 자체가 제3자로 인해서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이 제3자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보험자 대위를 통해서 따로 보험료 인상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책임이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피보험 이익에 대한 원칙. 저희가 이제 보험 가액에 대한 어떤 정의를 보면 그 피보험 이익이 최대 손해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담보물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도 있고요. 보험에 대한 목적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예 같은 의미는 아닌데 그냥 유사한 의미로 쓴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에 대한 것들은 계약자가 이런 보험 담보물 그런데 어떤 사과나무가 있으면 그 사과나무에 대해서
사과나무로서 보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과나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가 피보이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과나무가 그러니까 멸망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과나무를 보상 못 해주지만 그걸 경제적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다. 그게 피보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에 보험사고 발생하면 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건데 그 사과나무가 어떤 대상 재해로 고사가 됐어요. 그러면 나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과실까지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 피보험 이익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역시나 보험자 대위에 세 가지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은 피보험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박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잃을 것도 없게 되면 도박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고요. 피보험 이익이 있음으로써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손실의 크기를 측정하게 해준다. 나무 한 그루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대 선의 원칙.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정직하고 그 다음에 보험을 유지하면서 선의 또는 이제 신의 성실이 요구한다. 이것 자체를 정직성과 선의 또는 신의 성실 자체가 최대 선의,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최대 선의 원칙은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고지, 그다음에 은폐나 담보 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먼저 고지 또는 진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약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하기 체결되기 전에 내가 어떠한 고지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제시하는 게 고지라고 할 수가 있네요. 밑에는 약관이니까 한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험계약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는 그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안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할 계약 체결일로부터는 3년 내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뭐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다 그런 건 다 틀린 겁니다. 계약만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하기 전에 잘못한 것들이니까.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은폐라는 용어는 의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고지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을 은폐라고 한다. 저희가 선의 또는 뭐 정직하고 반대 개념이니까요. 담보나 보증 역시나 이것도 보험 계약의 일부로서 진술한 사실이나 약속을 의미하는 게 이런 담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선의 원칙에 유지되고 있는 세 가지 원리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뭐 고지, 은폐, 담보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무. 먼저 보험자의 의무. 보험자의 의무는 첫 번째 보험 상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보험 사고 발생하면 신속하게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서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는 보험 경영을 건실히 해서 파산되면 안 된다. 보험자가 파산되면 또 계약자한테 피해가 가는 거니까 세 가지 보험 상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손해사정 절차 거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보험 경영도 건실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의무. 여기서 이제 고지 의무, 뭐 통지 의무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내용 중에서 보면 제가 고지 의무나 이제 통지 의무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수정됐던 내용들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 의무는 계약 체결 당시,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고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들을 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지 의무 그때 하는 거고요. 통지 의무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그다음에 보험사고 발생하면 그러니까 보험 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 의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통지 의무라고 하는 거는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 내에 위험이나
변경이 됐거나 증가됐으면 그걸 안내해야 되고, 당연히 또 위험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더 위험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 발생했으면 그것도 통지를 해야 된다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위험평. 재보험에 저 가축 재보험에는 네. 계약 전부 알릴 의무, 네. 계약 후 알릴 의무 이런 식으로 지금 맞아요. 네. 또 용어가 돼 있는데 네. 같은 용어라고 봐야 되죠. 같은 근데 고지 의무라는 게 계약 전에 원래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고지 의무는 거의 계약 체결 당시라고 하니까 네. 계약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통지 의무는 계약 네. 후에 통지 의무는 계약 이후에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통지 의무에다가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통지 의무라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비슷한 개념인데 저희는 이제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역시나 위험 변경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해야 되는 거죠. 발생 요건은 이게 보험 기간 전에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고, 이때 피보험자에 개입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위험 변경 증가가 계약자 스스로 위험을 하게 만들었거나 계약자 스스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그렇게 만든다는 거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위험이 변경되고 증가되어야 된다는 거. 위험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위험 유지를 하지 않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걸 고의적으로 또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더 키웠다라고 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것도 어차피 지금 1과목에 관련 1차에 대한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위험 유지에 대해서는 증액 또는 해지가 두 개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 사고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자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니까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당연히 통지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제 조건인 동시에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 의무랑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게 손해방지 의무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통지 의무를 하는 사람, 위험에 대한 변경,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그다음에 보험 수익자도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고요. 손해방지에 대한 것들, 경감 의무도 역시나 의무를 지는 자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거의 빠져 있을 거예요. 보험 수익자를 두 군데 넣어주셔야 돼요. 통지 의무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도 보험 수익자가 들어간다. 결국 이제 이 보험을 통해서 이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위험이 변경되면 통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를 방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의무에 대한 소멸 시점은 손해 방지의 가능성이 소멸한 때다. 그래서 손해 방지를 위하여 계약자 등이 부담하였던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이게 손해 방지 비용이죠. 거기다가 보상액, 보험금을 합산을 했어요. 보상액을 합산을 했을 때 이게 보험 가입금액이죠. 이걸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손해 방지 비용을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보상액이 보험금, 그 두 개를 합산한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서 빈칸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 일부 보험인 경우에 이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서 비례 보상을 한다라고 봐주면 돼요.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손해 방지 비용은, 그래서 저희가 손해 방지 비용이 존재하는 거는 다 존재하죠. 농작물이 존재하고 각각 시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니까 다 똑같이 손해 방지 비용은 비례 보상을 한다. 그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없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보험자가 일정하게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증권 및 보험 약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 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냥 어떠한 증서면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이 성립되었음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작성해서 계약자한테 교부하는 거죠. 이때 또 이제 법조항, 그 약관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보면, 보험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 없이 보험 증권을 작성하여 보험 계약자한테 교부해야 된다. 언제?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보면 약관이 있고 증권이 있어요. 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줘야 돼요. 근데 증권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주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주는 게 약관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약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도 설명을 해야 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또 일정하게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증권은 그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약관도 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보험료를 언제까지죠? 그 기간 30일 안에 납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계약이 증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보험 증권에 대한 특성은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 계약이 성립한 때 교부한다. 성립을 해야 됩니다. 보험 증권에 대한 법적 성격이 총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것도 이제 어차피 다 1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권은 말 그대로 증서니까 요식 증권성이 있다. 일정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요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작성을 하는데 특별한 형식이나 정형화된 게 없다는 것 뿐이고, 증권은 9가지에 대해서 다 작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되고, 증거 증권성. 아까 전에 이 성립을 증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증권으로서. 그래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게 증거 증권성. 면책 증권성.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보험자는 이 어떤 신분증 확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보험 증권을 내밀면 그 보험 증권을 제시한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험 증권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이지 않은 거죠. 당연히 보험자는 어떠한 사람이 보험 증권을 가지고 와서 그걸 청구하면 이제 믿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비록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한다.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상환 증권성. 그래서 보험 증권과 저희가 보험금을 서로 상환하는 관계다. 보험 증권을 제시하고 보험금을 받으니까 상환하는 어떤 증권성이 있다. 그다음 유가 증권성. 이제 돈의 가치가 되는 거죠. 유가. 돈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보험이나 이 적하보험에서 같이 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증권에 기재되어 유통되어 오는 경우, 목적물이 만약에 차가 몇 대가 들어있다, 아니면 컨테이너가 가치가 얼마 있는 게 얼마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 가치를 이제 적어 놓은 거죠.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적어 놓으면 이게 보험 증권의 유가 증권성을 인정하여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피해를 입으면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장받는 거죠. 자동차가 몇 대, 가치가 얼마만큼 하면 어떤 보험금 청구권으로서 총 5단계에 대한 법적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약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약관. 보험 약관. 보험 약관은 역시나 보험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 약속하여 놓은 것. 이것도 이제 부합계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자가 작성해 놓은 거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제 일방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험 약관에 대한 유형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요. 이것도 그냥 3번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첫 번째, 보통 보험 약관.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작성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리 정형적으로 작성해 놓은 게 보통 약관이다. 특별 약관은 보통 보험 약관을 보충, 변경 또는 배제하기 위한 약관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약관이다 라고 써 있네요. 그 다음에 특별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약관에 우선 적용된다. 그런데 이런 특약 조항이 아예 법에서까지 금지되는 내용을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약으로서 특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신 특별 약관이기 때문에
보통 약관에는 우선한다. 이게 뭐 수기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쪽에 빠졌네요. 뒤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또한 일반적으로 프린트한 문서랑 그 다음에 수기로 작성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수기가 우선한다. 그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수기가 우선한다. 그 다음에 보통 보험 약관에 대한 효력. 첫 번째, 보통 약관에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를 서로 다 당사자를 구속시킬 거고요.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 약관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 허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도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 그대로 서로 간에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보통 보험 약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기본 원칙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그래서 보험 약관에 대한 해석은 기본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된다. 그래서 1000명의 계약자가 있는데 그 1000명의 계약자 다 다르게 하면 안 되고 1000명의 계약자에 맞게 다 똑같이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있네요. 그래서 보험 약관상의 인쇄 조항과 프린트한 인쇄 조항과 수기 조항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기 조항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신의 성실하게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기 조항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작성자가 보험자잖아요. 작성자가 보험자니까 보험자에게 엄격하고 불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자한테는 유리하게 풀이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기본 원칙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두 개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이제 1장의 마지막 재보험. 재보험에서 보면 재보험에 대한 의의와 특성이 나왔네요. 재보험에 대한 의의와 특성. 말 그대로 계약자가 있고 의리라는 이제 보험자가 있다고 하면 병이라는 이제 또 다른 정부나 또 다른 보험사가 있는 거죠. 보험사.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력을 지금 제가 원계약 이게 또 재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험자는 이런 계약자와의 관계에서 이 계약자에 대한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위험이 너무 크면 안전장치로 또 다른 보험사나 어떤 정부의 재보험으로서 이걸 또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한테 넘기는 것. 다른 보험자 또한 또 다른 보험사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에다가 다시 재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보험이라고 하는 건 원보험자, 이게 원래 계약자와 보험자의 관계에 있었던 그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또 다른 보험자에게 분산함으로써 보험자 간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재보험에 대한 것들도 매년 거의 출제가 되죠. 그래서 재보험 계약에 대한 독립성, 그래서 원보험에 대한 것들에 효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보험자가 이 재보험자한테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를 해요. 근데 청구해도 돈 안 줬어요. 안 주더라도 이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청구했던 것들에 대한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에서는 따로 원보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원보험 계약과 재보험 계약이 법률적으로 독립한 별개의 계약이다. 따로 다른 계약이다. 그 다음에 재보험에 대한 계약의 성질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손해보험의 계약에 속한다. 그 다음에 상법상 규정을 준용한다. 총 4가지 단계의 특징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재보험에 대한 기능이 4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제 위험에 대한 것들 내가 이제 인수했던 보험에 대한 위험을 다른 제3의 보험사한테 이걸 또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이 강화된다. 당연히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 따로 전가를 시켰고 어떤 분산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걸로 통해서 경영의 안정화도 도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도 또 촉진시킬 수 있다. 총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아마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니까 한 8페이지 정도 돼요.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에서 중요했던 부분이랑 그다음에 보험 파트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은 그렇게 또 있습니다. 이게 5점이 나올지 15점이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부터 13번부터 20번까지가 농업재해보험 제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이쪽 부분은 더 할 내용이 많이 없더라고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농업재해에 대한 특성과 필요성을 하나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의 특성은 농업재해잖아요. 예측할 수 없다. 불예측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재해니까 광역적으로 태풍이 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적으로 복합적으로 태풍도 오고 집중호우도 오고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동시적으로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절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온대 지역에 사계절이 있어서 봄에 일어나는 냉해 피해, 여름에 태풍, 가을 등상에, 겨울에는 뭐 폭설이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절성을 탄다. 그 다음에 피해가 발생하면 대규모적으로 한다. 여름에 특히 태풍 같은 게 오면 대규모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이걸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는 뭐 어떤 능력이 없는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총 6가지 농업재해 특성, 우리나라 농업재해 특성을 쓰시오라고 하면 6가지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나와 있네요. 국가적 재해 대책과 한계가 있다. 국가에서 어떤 매미나 어떤 큰 태풍이 왔어요. 그럼 그거를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면 다 부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보험을 통해서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또 지자체에서도 부담하고 계약자도 부담함으로써 분산을 하고 어떠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업재해에 대한 특수성, 이게 저희가 계절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름에 집중적으로 대규모로 또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재해가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WTO 협상의 허용 대상 정책, WTO라고 하면 자유무역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사실 어떤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농업에 대해서는 따로 일부에 대한 것도 보조도 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험이.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그러니까 자율시장 경쟁 체제를 해야 되는데 회사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나 어떠한 지자체에서 이 보조를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경쟁을 못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들이 저희 WTO인데 그거를 예외적으로 농업재해보험은 인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 실패와 정책보험.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는 이게 대규모에 대한 피해가 발생을 해요. 손해율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 회사든 상업적인 목적입니다. 보험 상품을 팔아서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보험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시장 실패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정책보험으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를 함으로써 운영을 하는 거에 농업재해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특징과 기능. 이번에는 위쪽에는 농업재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특징. 먼저 보험 대상 재해가 자연재해라는 거. 자연재해. 그 다음에 손해평가가 어렵다. 이게 생물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다. 저희가 객관적인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평가하는 것도 다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해평가의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경제력이 낮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아무래도 이제 어떠한 산업에서 저희가 어떤 농업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경제력이 아무래도 좀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대상으로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이 경제력이 낮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물보험, 손해보험이다. 농작물에 대한 손실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이니까 물보험이다.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짧게는 뭐 한 4, 5개월, 뭐 길게는 뭐 1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정식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이 단기 소멸성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재보험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해보험 사업자, NH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책임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국가 재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재해보험의 특징이 총 7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기능은 역시나 보험에 대한 기능과 또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재해 농가, 피해 입은 농가가 손실 회복할 수 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은 똑같네요. 그렇죠?
어떤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원리와 비슷하죠. 농가에 대한 신용력을 증대할 수 있다. 사실 이게 1년 농사인데 한번 그게 피해를 입으면 내년에 재계약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피해가 있더라도 내년에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신용력이 있을 수 있고요. 농촌 지역 경제 안정화. 아마 이렇게 대상 재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어떤 보험이 없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만 보험 혜택 받으면 경제적으로 안정화 추진할 수 있다. 그다음 농업 정책도 안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논이 많아서 벼가 너무 많이 수확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논에다가 콩을 심으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또 또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하고. 그래서 대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험 같은 게 있으면 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농촌 지역의 안정, 똑같은 내용이네요. 똑같은 말이 안정화나 사회의 안정이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재해 대비 의식을 고취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그 보험에 대한 위험을 하니까 그것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보험 자체가 재해에 대한 대비를 의식을 고취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사업 운영, 사업 주관부서, 사업 관리기관, 사업 시행기관, 심의기관, 그 다음에 자격시험을 보는 기관으로 총 5개로 이렇게 구분해봤습니다. 이걸 또 암기까지는 아니시고 어차피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1차에 나오는 내용이랑 지금 2차에 나오는 내용이 좀 틀리거나 용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하시고 나와 있는 그대로 했어요. 먼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반적인 제도 업무를 총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제도 업무 중에서 먼저 재해보험 관련된 관계 법령, 저희 법령, 농업재해보험법 있잖아요. 이 법령을 개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비, 운영비 등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위탁받은 게 사업을 관리하는 게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죠. 농금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농금원, 그래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네, 거기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축약시키고 보기 좋게 정리한 겁니다. 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없나요? 네, 여기 있네요. 66페이지와 67페이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 66페이지, 67페이지고요. 뭐죠?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총 8가지 거기서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보면 눈에 안 들어와서 그걸 좀 약간 정리를 했어요. 먼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좀 적어져 있고요. 이거를 구분할 때 총 8단계로 구분할 건데 먼저 재해보험 사업으로 2가지 구분할 거고요.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관리하니까 관리 감독하고 그 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자랑 저희가 약정 체결을 하는 거잖아요. 2가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상품에 관련돼서 재해보험 상품에 대한 연구 및 보급, 그 다음에 재해 관련 통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손해평가사를 또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해평가사에 대한 것들을 세 가지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에 대한 인력을 육성하고 손해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이 3가지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금까지 또 운영하는 기금, 농업재해보험 기금 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까지 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재해보험 사업, 그 다음에 재해보험 관련해서 재해보험과 재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손해평가 관련돼서 손해평가 인력, 그 다음에 기법 연구,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3가지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금 관리 운영까지 한다. 이때 운영하는 게 재보험이 아니라 재보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약자가 있고 보험자 NH소음본부가 있다고 하면 여기와 여기와의 농금원이 있다고 하면 이게 재보험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재보험 사업자로서 재보험에 대한 기금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서 관리 왔다 갔다 하는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기관으로서 저희가 재해보험 사업자로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그쪽 파트에는 NH 농협 손해보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인 보험 사업을 운영을 한다. 실질적인 보험 사업을 운영한다. 그래서 첫 번째 보험 상품에 대한 개발 및 판매 할 거고, 손해평가, 그다음 보험금 지급 업무, 이렇게 총 3가지 업무를 한다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3가지. 농수산식품부에서 원래 기금을 운영하는데 이걸 위탁을 한 거죠. 이번에 네, 위탁을 한 네, 네, 맞아요. 그럼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 예산에서 특별 예산이라든지 기금에 전출시킬 때 이걸 기획재정부에서 농구문에는 바로 그럼 식품부를 전출시켰다가 다시 네, 그렇죠. 모든 기금에 어차피 장관이 협의하고 그때 2월 며칠까지 해서 따로 그 보고를 받아서 그다음 그걸 또 한 15일 정도 정리해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는 누가 주냐면 농구원, 그러니까 농구원이 아니라 그 농림축산식품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렇게 주고 하는 것들이니까 서로 이제 장관끼리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중요 내용을 심의한다. 심의기관이죠. 그때 심의기관이라고 쓰긴 그래서 이제 심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심의회, 각각 심의회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먼저 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 범위, 그 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그 다음에 손해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한다. 보험 목적물은 그냥 보험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 그대로고,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고 지원율 50% 줄지, 뭐 38% 줄지, 40% 줄지 그런 것도 정하는 게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그 다음에 운영비 100% 지원하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손해평가사의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대한 업무 수행을 하는 주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그 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이건 또 새로 또 들어와 있던 내용들이 새로 들어와 있다는 내용보다도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와 있어서 또 열거식으로 또 쓰기 좋아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재해보험 사업자 NH손해보험은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 등의 다음에 부당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는 4가지 부당 사유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 사기와 관련돼서 계약자 및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 가입 제한을 할 수도 있고, 또 손해평가반의 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했을 때 다른 손해평가반에게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나와 있던 게 3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계약자나 대리점한테 부당 사유가 있으면 보조금 회수, 그 다음에 보험 사기 있으면 보험 가입 제한, 그 다음에 손해평가 부실하게 했으면 다른 손해평가반에게 재조사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당한 사유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건 뒤쪽에 보면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에요. 내용 보니까 첫 번째, 보조금을 목적 이외로, 그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허위 또는 가공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가입을 하면 혜택이 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허위 광고를 하거나 가공을 해서 보험 계약을 하면서 그 보조금을 썼다, 안 된다. 그다음에 법령을 위반했다. 그 다음에 기타 약정사항을 미이행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좀 4가지 사항이 좀 새롭게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네, 그 하단에 주소로 달려있는 내용들이 이쪽으로 가져왔어야 돼요. 재해보험 사업자 관련된 것들에서.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 파트네요. 쭉 보니까 그냥 이 내용은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참고용으로 그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이런 재해보험 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항상 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재해보험 사업자, NH 손해보험,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희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 이 예하에 있는 위탁되어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어떤 재해보험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선정 및 약정, 그다음에 보조금으로서 순보험료, 그다음 운영비, 부가보험료를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료나 운영비를 이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자랑 관련해서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그 다음에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주는 이런 계약을 성사하는 거고, 이건 재보험으로서 재보험, 이건 원보험이 되겠죠. 재보험으로서 국내외 민영보험사나 또는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가에 대해서 재보험으로서 당연히 NH손해보험도 보험료를 내야 돼요. 어떤 보험료? 재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죠. 재보험금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역시나 국가를 여기다 표현하지 않고 여기다 밑에다 표현했네요. 거대재해 대해 인수. 그러니까 손해율이 몇 프로 이상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또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해율이 200% 넘어간다, 그럼 그 초과된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줘. 이런 사업을. 그게 정책보험이에요. 일부 보험료만, 사업비만 더 주는 게 아니라 손해율이 어느 정도 넘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재보험으로서 기금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기금을 운영한다. 역시나 재보험료 받아서 재보험금을 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당연히 손해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고 수당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네요.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 요율을 산출하고, 금융감독원은 기초서류 확인. 아무래도 제가 이게 금융상품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서류는 금융감독원에 그런 것들을 받는다. 1차 공부하신 분이 더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15번부터는 본문에 나와 있는 상품 내용과 또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기억을 하시되 앞에 14번까지는 빠르게 읽으시면서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먼저 계약자에 대한 가입 조건과 요건.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 이제 2차 1과목 내용들과 많이 어떤 장문의 특성,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 어떤 자격 기준 같은 게 중복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또 나오니까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기서 계약자, 피보험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대상자는 사업 실시 지역이 제한적이에요. 전국도 있지만 제한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을 해야 돼. 실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뒤에서는 경작한다고 되어 있고 하니까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보험 자격 및 요건을 보니까 이러한 가입 방식은 계약자가 스스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정책보험이지만 계약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보험 방식이다. 강제 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일 경우에는 이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된다. 첫 번째 자격 요건이 사업 실시 지역이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그 농작물이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돼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뭐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이상, 뭐 1000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제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입 요건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의 50%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가 사업 실시 지역이 있어야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입 자격이 된다. 그래서 위에는 재배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밑에는 보니까 과수, 논작물, 밭작물, 버섯류는 사업 실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경작한다. 되어 있고,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원예 쪽이죠. 재배용 하우스 내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시 지역과 일정 규모와 경작, 어떤 시설 내에 일정 규모와 재배한다.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가입 자격에 대한 부분들 봤더니 여기서 뭐 제가 원칙은 그냥 200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만원. 그래서 저 200만원 워낙 많으니까 200만원 아닌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세요. 먼저 품목을 봤을 때 좀 저희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게 고추나 브로콜리,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고추나 브로콜리 이 부분이 200만원이다. 이것도
교재에서 뭐 혼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 통일감 있게 됐습니다. 브로콜리도 200만 원 이상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삼에 대한 부분들, 인삼에 대한 부분이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인삼까지 200만 원이다. 그다음에 모든 과수는 200만 원이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감옥콩, 아니다 감옥콩이 아니구나. 그냥 저희가 100만 원 이상은 밭작물에는 옥수수, 콩밭, 옥수수랑 콩이랑 팥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산비 보장, 생산비 보장에서 세 가지를 빼는 거예요. 고추, 브로콜리, 메밀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생산비 보장. 그러니까 고추, 브로콜리랑 메밀 합쳐서 총 생산비 보장이 총 9가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추, 브로콜리, 메밀을 뺀 나머지 6가지가 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가 그 100만 원 이상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0만 원 이상은 모든 논작물, 벼, 밀, 보리에다가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에 있었던 메밀까지 들어가 있다. 세 가지. 그러면 이제 논작물 중에서 뭐 조사료용 벼는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인 시설, 농업용 시설물, 시설 작물, 뭐 버섯 재배사 및 버섯 작물에서는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할 건데 단지가 300제곱미터 이상. 여기에 빠져 있네요. 그럼 비가림설은 안 들어가 있네요. 하단에다 가면 비가림설 하나 써야겠네. 비가림설. 비가림설은 20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돼야 되는 게 기존에 차만 있었는데 올해 새롭게 들어온 게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가 2가지가 더 추가해서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2장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더 출제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는 이쪽 부분이 더 많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이 부분까지는 12번, 13번부터 15번까지는 아무래도 이 뒤쪽에 중요한 내용이 없었으면 더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위험과 보험 파트에서는 또 그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농업 정책 보험 그 정책 제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뒤쪽 부분도 같은 2장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쪽 부분이 좀 더 나올 출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 대상 농작물에 대한 재범위 및 보장 수준. 그 첫 번째 보험 대상 농작물에서 많이 본다고 하면 한 4개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 작물에 9개가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고 특용 작물에 5개가 있다. 봤더니 인삼, 차, 오미자, 복분자, 오디. 인삼, 차, 오미자, 복분자, 오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버섯 작물도 이 2가지는 암기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버섯 작물 4개 품목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 새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 특용 작물로 해서 그냥 5점짜리로 해서 5개 쓰시오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설 작물.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저희 화해류에 대해서 4가지. 국장, 백합, 해소 암기하라고 했어요. 국장, 백합,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비화해류 나머지 18개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 작물 기존에 거는 아마 이게 화해류와 비화해류 구분하지 않고 다 22가지가 작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화해류와 비화해류로 구분해 놨어요. 화해류 4종류 정도 외운다. 그래서 특용작물과 화해류 정도는 암기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사업에 대한 실시지역 보험사업에 대한 실시지역을 보시면 저희가 뭐 어느 지역 다 이거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냥 우선적으로는 제가 이걸 더 정리해 놨었는데 보험사업에 대한 실시지역부터 좀 잠깐 쉬었다가 뒤쪽에 내용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